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오늘은 한일전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결은 늘 스포츠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빅 이벤트지만 축구 한일전만큼 그 열기와 후폭풍이 큰 라이벌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축구 한일전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라이벌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압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때 우세 덕에 A대표팀 기준 역대 한일전 전적에서 81전 42승 23무 16패로 여전히 한국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덕분에 축구는 무조건 일본을 이긴다는 말이 오랫동안 상식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매체에서도 진단하듯 대표팀은 물론 각급 연령별 대표팀과 클럽 경기에서 일본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몇 연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밀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 한국을 축구로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만 만나면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일본이 그 암울했던 과정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을 짚은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스포츠 전문지 넘버에서 지난 2021년에 발간한 한국 에이스가 일본이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못 이긴다고 말한 후 30년이 지났다. 일본은 영원한 라이벌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넘버에서 활약 중인 토츠카 K 기자의 기사인데요. 한일전 격차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의 시각에서 한번 한일전의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쇼와 시대 시절의 축구팬들은 대부분 한일전에 대해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본 축구의 새벽기에 있었던 전설적인 한국과의 두 경기, 1985년 10월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2연패로 끝나고 말았다. 도쿄 국립경기장에서의 첫 경기에서 직접 프리킥을 성공시킨 키무라 카즈시는 나중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느꼈다라고 회상했다. 잠깐 주석을 달자면 여기서 말하는 키무라라는 선수는 1980년대 일본의 간판 스타 중 하나였습니다. 나카무라 손수케처럼 환상적인 프리킥이 강점이었는데요. 당시 도쿄에서 열렸던 한국전에서도 굉장한 프리킥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실업팀 위주의 리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1983년에 프로팀이 참가하는 슈퍼리그를 시작했다. 홈에서의 첫 경기는 일본이 공격적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전력은 아마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수비적으로 나선 것이었을 것이다. 원정에서 상대를 공격하게 하는 게 매우 프로다웠다. 반면 우리가 뛰었던 일본 리그는 아마추어였으며 홈과 원정의 차이가 없었다. 당시 한국의 두 번째 골은 아름다운 역습이었다. 홈에서 1대2로 패하고 원정에서도 0대1로 패한 후 키무라는 프로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일본 축구의 미래를 위해 당시 주장이었던 카토 히사시와 나눈 대화도 있었다. 일본도 빨리 프로리그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3연패를 당했다. 그리고 1991년 7월 한일 정기전을 맞이했다. 일본은 바로 직전 기린컵에서 게리 리네커가 이끄는 토트넘에 4대0으로 대승하는 등 그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비차 오시미 감독을 맡고 있던 파르티잔 베오그라드와의 연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내용으로 끝났다. 그러나 한국에 또 0대1로 패하고 말았다. 풀타임을 뛴 브라질 귀화 국가대표 라모스 루이는 경기 후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을 상대로는 우리의 축구를 할 수 없다. 파르티잔이 한국보다 더 강했는데 왜 그럴까? 선수들이 약하다. 한국을 두려워한다. 이런 식이면 10년이 지나도 이길 수 없다. 당시 일본을 상대했던 한국의 에이스의 반응은 더욱 신랄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참가했던 최순호는 일본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어 통역을 통해 직접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다. 한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는 확실히 100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모스의 한탄도 최순호의 예언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까지 함께 경쟁한 1992년 8월 다이너스티컵에서 일본은 한국과 두 경기 연속으로 비겼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2대2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일본이 이겼다. 그해 4월에 취임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인 한스 오포트의 지도하에
성장의 폭을 한층 넓혔다. 오프트가 취임하기 전 일본 축구는 피지컬이 강한 한국을 이기려면 우리도 피지컬을 단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일본 축구에 접근해온 이 네덜란드 감독은 축구의 원리 원칙을 철저히 하면서 일본 선수들의 기술력을 살려나갔다.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오프트는 한국에 맞설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나갔다. 이윽고 1993년에는 J리그가 개막한다. 지코, 라몬 디아스, 피에르 리트바르스키와 같은 스타 선수와 맞서는 일본인 수비수들은 그들과의 대결을 통해 개인 전술을 향상시켰다. 브라질 국가대표 골키퍼 시지마르나 수비수 페레이라 등과 맞서는 일본인 공격수들도 높은 수준의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대표팀 주장이었던 하시라타니 테스지는 J리그가 되면서 질이 높은 외국인 선수들이 늘어났다. 수비하는 선수들도 공격하는 선수들도 매우 단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국 격파는 필연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오프트의 게임 플랜과 선수 기용이 적중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된 것도 승리의 요소로 꼽혀진다. 한국과 같은 필드에 서면 수줍어지는 일본 선수들의 모습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 잠깐 여기서 주석을 조금 달게요. 하지만 일본은 당시 한국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미국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도하의 기적, 도하의 비극 사건 때문인데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에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쇼와에서 헤이세이 시대로 바뀌면서 한국전 대결 성적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거의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상적인 경기를 선택하면 아마도 1997년 11월에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원정 경기가 될 것이다. 당시 한국은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원정에서 2대0으로 대승하며 기분 좋은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가 되면서 베스트 멤버로 대결이 실현이 어려워졌다. 많은 A매치데이가 월드컵 예선에 할당되면서 한국과 대결은 국내 선수 위주의 동아시안컵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로 베스트 멤버가 아닌 만큼 승패에 대한 평가는 미묘해졌다. 설령 경기에서 진다고 해도 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기가 많아졌다. 그렇지만 그래도 감독의 거치가 문제가 되는 패배가 있었다. 2010년 5월 남아공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한국과의 평가전이었다. 당시 일본은 박지성을 보유한 한국에 0대2로 완패했다. 남아공 월드컵의 송별 경기가 초라하게 끝난 것으로 경기 후에 사이타마 스타디움에는 야유가 울려 퍼졌다. 사실 그에 앞서 2월 동아시안컵에서도 한국에 졌었다. 오카다 타케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스스로 발언했다. 그 경기는 헤이세이 시대의 한일전에서 당한 굴욕적인 패배였다. 다음해 8월의 평가전에서는 양팀 모두 해외 선수를 포함한 멤버 구성으로 임했다. 2011년 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이후 재대결이었는데 안방에서 일본이 3대0으로 대승했다. 잠깐 주석을 달겠습니다. 삿포로에서 열렸던 당시 한일전 0대3 패배는 여러모로 한국 축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박지성과 이영표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직후의 패배이기도 했고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해도 일본에 3골이나 내주고 당한 패배는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토츠카 기자가 짚었듯 1974년 이후 무려 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패배는 조광래 당시 감독이 훗날 경질되는 단초가 됩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베스트 멤버로 대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열세를 강요당하고 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체제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E1 챔피언십에서 한국에 0대1 패배를 당했다. 다른 연령별 대표팀 상황도 좋지 않다. 모리야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2018년 9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결승에서 연장 패배를 겪었다. 물론 일본은 당시 21세 이하 대표팀이었다. 반면 한국은 23세 이하 대표팀에 와일드카드까지 추가했다. 그렇지만 국제대회 패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993년) 오포트의 팀이 한국에 이겼을 때 미우라 카즈요시의 뒤를 이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세대가 한국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키워나갔다. 쇼와 시대 뿌리 깊게 자리 잡혔던 한국에 대한 패배의식이 그렇게 해소되어 갔다. 레이와 시대 두 번째 한일전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목표로 하는 팀뿐만 아니라 2026년과 2030년 월드컵을 염두에 두는 세대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A 대표팀이 한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건 모든 세대의 대표팀에 대한 희망이 된다. 경기에서 질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과 경기 전략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일본 축구가 국제 경기에서 보여준 성장과 발전은 상당하며 이는 J리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의 경험 덕분이기도 하다. 한국과 경기에서 일본은 점점 더 전술적인 면에서 세련되어지고 심리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경기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일전은 단순히 승리를 넘어서 양국 간 축구 수준과 발전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일본 축구가 아시아 무대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고 있다. 일본 축구의 이러한 진전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경쟁국들에게도 도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의 다른 팀들에게 쉬운 상대가 아니며 각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기들이 양국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일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명예를 건 대결로 인식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 양국의 스포츠 문화와 국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경기의 결과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계속해서 경쟁할 것이며 각 경기는 양국 축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게 기사의 끝입니다. 토츠카 기자가 내놓았던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1980년대까지 아마추어 세미프로 레벨이었던 일본 선수들이 당시에는 한국과 격차를 좁히기 힘들어했으나 1993년 J리그 출범 이후 세계적 명성을 지녔던 외국인 선수들과 프로 레벨에서 경쟁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한국을 상대로 이기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호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이 일본이 한국이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일본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중 하나로 수십 년간 이어온 한일전을 지목했습니다. 확실히 한일전은 양국 축구 발전에 많은 원동력을 불어넣었고 지금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일전은 양팀 모두 풀 전력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양국 축구협회가 되도록 한일전을 회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질 경우 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직후 벌어졌던 2021년 3월 친선 경기와 1년 뒤였던 2022년 7월 동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일본에 0-9 0-3으로 졌을 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구 한일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즘의 한일전 구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에 하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일본과 만나게 된다면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풋볼 BM이었습니다.